자주차,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할 과제는 자주차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현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율주행차, 즉 자주차 프로젝트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란 무엇인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코딩 교육 활동은 도대체 어떤 활동인가, 그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그 어원을 알아보는 게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먼저 그 어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개념은 아니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거라 그 영어 단어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utonomous vehicle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utonomous는 자주적, 자율적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탈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vehicle은 다른 말로 당연히 car로도 됩니다. 그래서 autonomous car 하면은 자율적인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auto driving car라고도 불리웁니다. 즉 뭐냐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운전하는 자동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self driving car라고도 합니다. 즉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다라고도 합니다. 또 보면 driverless car, 즉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다라고도 불리웁니다. 또는 로봇이 운전한다는 뜻의 로보티카라고도 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의미인지 조금 다가오긴 합니다. 여기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autonomous vehicle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호의 3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과연 어떻게 그 연구가 시작된 것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 이전에 어떻게 연구가 된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기록상으로 보면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1986년에 자율주행 연구팀 네브랩이 벤을 개조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네브랩 1을 선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동차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이 자동차의 운행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 이후로 다양한 대학, 연구기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긴 했지만 그 연구는 막연히 저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면 시각 장애인 운전자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자기의 밖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막연했던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가 갑자기 실생활에 왔음을 보여주는 영상이었고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뒤로 많은 회사들, 많은 자동차 회사들 또한 많은 대학 연구팀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연구에 몰입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자율주행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구글, 그리고 테슬라,
이 두 회사가 양대산맥으로 해서 자율주행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율주행은 어느 곳에 이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2017년에 지하철에서 무인으로 지하철을 운행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동차는 아니었지만 다른 탈 것 등에서는 자율주행 또는 자동 항법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데 지하철 말고도 비행기라든지 또는 배에서는 이미 자율항법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로 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실생활에 이게 도입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은 과연 어떻게 그 단계를 구별해 볼까요?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뭐 저절로 움직이면 다 자율주행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운전자가 어디까지 개입하냐에 따라서 그 자율주행 단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면 자율주행의 6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6단계는 사실 6단계라고 말은 했지만 0단계를 포함해서 0, 1, 2, 3, 4, 5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0단계라고 부른 것은 전혀 자율주행이 없는 운전자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단계는 어떤 의미냐면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자율주행입니다. 2단계는 부분적으로 자동화, 어떤 특정 상황의 부분적 자동화입니다. 예를 들면 거리를 조절한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속도를 조절한다고 할 때 80km/h의 속도를 유지해라. 어떤 상황이건 앞에 장애물이 있건 없건 이 속도를 유지해라. 이것은 1단계를 의미합니다. 2단계는 방향과 속도를 같이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차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 속도를 80km/h로 유지해라. 이렇게 말하면 2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부터는 좀 많이 다릅니다. 3단계부터는 시스템이 차량을 완전히 제어하게 됩니다. 1, 2단계까지는 시스템이 제한적으로 차량을 제어한다면 3단계부터는 시스템이 특정 상황에서는 완전히 차량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단계는 조건부 자동화라고 불립니다. 즉,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차량을 완전히 제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운행하고자 할 때, 이럴 때는 사람이 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완전히 제어하는 것, 그것이 3단계입니다. 이것 역시 만만치 않은 단계입니다. 4단계는 고도 자동화라 그래서 웬만하면 다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시스템이 차량을 완전히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단계. 5단계는 뭐냐면 사람이 아예 없는 겁니다. 사람은 아예 없고 자동차가 그 모든 것을 제어하는 것. 이게 5단계입니다. 진정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가장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택시를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그 택시는 우리 앞에 와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저절로 데려다 주는 것, 그리고 그 차에는 아무도 없는 것, 이게 바로 5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0, 1, 2, 3, 4, 5단계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0단계, 운전자가 다 한다. 1단계, 발을 뗄 수 있다. 발을 떼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을 보통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는 발이랑 손을 떼고 운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계속 상황을 주시해야 됩니다. 내가 손과 발을 떼고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개입해야 되거든요. 3단계는 눈을 감는 것, 눈을 떼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만치 않겠죠. 이때는 밖의 상황을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과 발뿐만 아니라 눈까지 뗀다면 3단계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아예 신경을 끄는 겁니다. 마인드오프라고 하는데 아예 신경을 끄는 것, 사람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이게 바로 4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5단계는 드라이버 오프, 운전자가 아예 없는 단계, 차만 스스로 잘 운행하는 단계, 5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단계를 0, 1, 2, 3, 4, 5로 구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목표를 가지게 하는 거죠. 어디까지 자율주행이 진행되는가. 현재는 보통 2단계까지는 진행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단계가 진행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3단계까지 됐다고는 하지만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2.5단계까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율주행은 우리에게 어떤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자율주행이 되면 희한하게 교통사고가 감소합니다. 우리는 자율주행은 차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자율주행은 시스템이 온전히 운전에만 신경 씁니다. 100% 운전에만 신경 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주의한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이 인간 정도의 능력만 된다면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발전한다면 인공지능이 운전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고 교통사고는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 비용 역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데 사람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혁명을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단순히 이동을 목적지까지 스스로 간다고 할 때 우리가 화물을 옮기는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법으로 하루에 8시간 이상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8시간 이상은 근로시간을 벗어나게 되는 거고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피곤함을 가져오게 하고 운전 부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보통 8시간 이상은 운전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면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운전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만 운행했던 차가 하루에 24시간을 운행하게 됩니다. 즉 3배 이상 물류를 나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물류 혁명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현재는 이 물건을 나르는 것뿐 아니라 우리 창고에 어떤 물건이 있냐 여기도 되게 중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창고를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물류혁명은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율주행이 발달하게 되면 대중교통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적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뭐냐면 차를 불러서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굳이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하는 그 양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율주행에 대해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자율주행을 활용한 코딩 교육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능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능력을 알려면 거꾸로 운전 능력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운전에 필요한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운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설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크게 4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의 환경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도로의 차선이 어떤지, 실선인지, 점선인지 또는 신호등은 어떤지 이런 것들 또는 도로 표지판은 어떤지
이러한 도로의 환경을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 위치를 인지해야 됩니다. 내 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내 차의 위치를 인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경로를 인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경로는 내비게이션이 많이 도와주고 있죠. 바로 이 경로를 인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위치로부터 내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어떤 경로로 갈 것인가, 이 내비게이션 능력, 즉 경로 인지 능력이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른 차량의 의도를 인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내 앞에 차가 있는데 이 앞에 차가 오른쪽 깜빡이를 켰다. 그럼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겠구나 라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 차가 갑자기 비상등을 켰다. 그럼 이건 뭐지? 멈출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는 자동차가 갑자기 내 차선 옆으로 다가와. 그러면은 끼어들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것들. 즉 어떤 상황을 보고 다른 주변의 차들이 어떤 의도로 운행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능력이 운전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에는 어떠한 기술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지도 기술을 얘기합니다. 나의 위치를 파악할 정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내비게이션 기술입니다.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를 파악하면 내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경로를 잡아주는 그 내비게이션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주변 사물을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어떤 물건이 있는지, 또한 내 주변에 있는 그 도로의 상황은 현재 어떠한지, 올라가는 길인지 내리막길인지 이러한 것들, 즉 주변의 사물을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주행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신호등을 보니 노란불이네. 그러면 뭐다? 멈춰야겠구나. 다음에 녹색불로 바뀌었다. 가야겠구나. 주황색불이 깜빡깜빡이고 있네. 이건 주변의 상황을 주의하라는 거구나.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호등 신호 또는 돌발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여 주행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차량의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아까 운전 능력과 마찬가지로 주변 차량의 상태 또는 주변 날씨 가지고 이거는 지금 주변 차량들이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이러한 의도를 미리 사전에 이해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술들은 절대 만만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코딩 교육에서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를 이해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데이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부품들이 자주차 키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은 프로그램 전문가만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원리가 적용된 자주차 키트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적용해보고 더 좋은 알고리즘을 발전시키면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알고리즘 개발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우리 주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운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딩 전문가, 프로그램 전문가가 되는 거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코딩 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딩 자체에 대한 학습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매우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코딩에 대해서 학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정보 수업 또는 컴퓨터 수업 등에서 코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코딩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딩을 통해서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물리 문제를 푼다든지 또한 코딩을 통해서 실험 데이터 처리를 한다든지 즉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 코딩을 이용하는 겁니다. 보통 교과 교육을 위해 코딩을 활용하거나 프로젝트를 위해 코딩을 활용하거나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코딩을 활용하는 것 이러한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도 프로그램을 배우자, 프로그래밍을 배우자 이게 목표는 아닙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도구로서 우리는 코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도구로서 배우는 코딩은 코딩 자체에 대한 이해도 높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다 자세히 4단계로 우리 코딩 교육과정, 이 자율주행 교육과정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고 했는데 어떤 원리냐면 거기 그림을 보시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부품들, 핵심 부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라즈베리 파이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일종의 컴퓨터입니다. 다음에 카메라가 앞과 뒤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인 라이다가 앞과 뒤에 달려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기가 달려있는데 이것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자동차에 넣을 때 공유기를 통해 넣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기, 즉 외부 컴퓨터와의 연결을 위해서 공유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모터, 스텝 모터, 차동 기어가 있음을 보는데요. 서버 모터는 앞바퀴를 왼쪽 좌회전 또는 우회전으로 바꿔주는 모터입니다. 스텝 모터는 이 자동차의 구동력에 해당하는 건데요. 스텝 모터는 DC 모터, AC 모터와 별도로 또 스텝 모터라는 또 하나의 모터가 있습니다. 이 모터는 매우 정교하게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차동 기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차동 기어는 안에 바퀴와 밖에 바퀴, 커브를 돌 때 안에 바퀴와 밖에 바퀴가 서로 다른 거리를 돌게 됩니다. 이때 미끄러짐 없이 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게 되고 그때 매우 잘 적용되는 기어가 바로 차동 기어, 영어로는 디퍼런셜 기어라고 하는데 이 차동 기어까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구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구나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잘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파이썬 언어를 활용할 것입니다. 왜 파이썬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우리가 빠르고 쉽게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파이썬을 제외한 다른 언어들은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이썬 언어는 영어 문법과 비슷해서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오픈CV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픈CV가 뭐냐? 이건 영상을 분석하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사실 파이썬의 최대 장점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린 편의상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우리가 필요한 역할들, 함수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이썬의 최대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픈CV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텝 모터와 서브 모터를 이용해서 주행을 제어하게 될 것입니다. 즉, 내 차가 좌회전을 할 것이냐 우회전을 할 것이냐를 서브 모터를 제어해서 이것을 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차가 빠르게 갈 것이냐 느리게 갈 것이냐를 이 스텝 모터를 활용해서 속도를 제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스텝 모터와 서브 모터를 제어함으로써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이런 센서, 이런 구동력들을, 이런 모터들을 제어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율주행 프로그램의 한계도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 자주차 키트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 실제 자율주행차와 다음에 이 키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행 알고리즘을 완전한 코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자동차를 돌리기 위해 어떤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사실 모든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해서 엔진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엔진의 원리를 알아야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엔진을 만드는 것은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를 움직이기 위한 핵심 알고리즘 중에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모든 알고리즘을 다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차가 움직이는지, 어떻게 센서가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데이터를 주는지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제공된 값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짜야 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을 인식한 정보는 제공되지만 그 정보를 활용한 알고리즘은 여러분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주변 차량 인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 주변 차량 인식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우리 자주차 키트는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기술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 상황도 제한적으로 다룹니다. 즉 우리가 다루게 될 상황은 신호등, 장애물, 정도, 그리고 차선 이 정도까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자율주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알고리즘을 짜는 것으로 우리는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를 다루게 될 때 우리가 임의의 도로, 임의의 산길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미리 설계된 모듈 트랙에서만 주행하게 됩니다. 사실 미리 설계된 모듈 트랙이라고 하지만 이게 트랙이 매우 자유도가 높아서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변형 가능한 제공된 모듈 트랙에서만 주행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내비게이션 기술은 다루지 않게 됩니다. 사실 매핑을 통해서 내 차의 위치를 알고 목적지를 알고 경로를 잡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동차 키트에서는 매핑 기술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기술은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자동차의 개요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주행 자동차란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코딩 교육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율주행차가 뭔지 이해하시고 여러분만의 멋진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자동차들이 자주차가 되어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